국제문화평론가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해볼 건데 해리스 부통령이 공식 결정되고 처음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소장님의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그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결정이 됐고요. 예. 물론 그 수락 연설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락 연설을 할 때 러닝메이트로 같이 하게 될 그 부통령 후보까지 결정이 돼서 이제 그것을 동시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러닝메이트로 결정을 하는데 좀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왜 고심이 깊어지고 있을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거론되는 인물이 유력한 러닝메이트 후보가 마크 켈리 애리조나 상원 의원, 그리고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그리고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이렇게 3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로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가장 유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그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유라는 것이, 일단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과의 어떤 개인적인 그 소위 케미라고 흔히 말하죠. 그런 팀워크, 네.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펜실베이니아가 이번 대선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한데, 근데 이제 조시 셰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그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은 유대인으로서 최근 중동 문제에 있어서 이 가자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중동 문제에서 이스라엘에 좀 더 그 편에 서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에서 유태인들도 물론 많지만 또 동시에 그 친아랍 성향의 유권자들도 특히 민주당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수뇌부 입장에서 볼 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네. 그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를 낙점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그 보고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그 러닝메이트를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좀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는 나오겠죠. 네, 뭐 그 조만간 오늘 내일 안에 나올 것 같은데, 예. 원래는 사실 그 월요일쯤에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네.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대선이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이게 예측이 불가능했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준비도 네네. 많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직을 사임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대선 분위기는 아무래도 트럼프 쪽으로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해리스 후보가 대신 이제 대타로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진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네,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미국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 단위의 지지율보다는 예. 그 주별로 그 지지를 결정을 해서 투표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되는 그 숫자만큼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그래서 합산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주별로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현재까지 소위 말해서 경합주, 그러니까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주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주에서 승리를 해야 이제 그 최종적인 승리를 확정 지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주로 경합주로 꼽히는 곳이 몇 개만 꼽자면 애리조나, 그다음에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그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런 정도 몇 개 좀 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중에서도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이 세 주를 어떤 후보가 가져가느냐, 이걸로 사실상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세 개의 주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나섰을 때는 모두 트럼프 후보가 이기는 쪽으로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해리스 후보로 교체가 된 뒤로 이 세 주, 그러니까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 역전이 된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를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가져간다면 그러면 해리스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그 계산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나섰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운동장은 완전히 기울었다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운동장이 평평해지는 것을 넘어서 다시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물론 아직까지 워낙 두 후보 간의 팽팽한 어떤 접전이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만은 네. 사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또 하나가 그 요소가 뭐냐면은 사법 처리 관련 그 가능성인데 그것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 네. 그런데 뉴욕주의 형사재판이 평결에서 유죄로 나왔었는데 판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연기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정대로 9월 18일에 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되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또 하나 또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여건이 또 하나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로 비춰봤을 때 물론 현재의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자면은 해리스 후보 쪽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미국인들은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를 할까요? 뭐 사회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범죄 문제라든지 건강보험 제도 이런 것도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 요소이니까 실업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민 문제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후보가 좀 더 미국인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예.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질문을 하면은 유권자의 가장 높은 비율이 경제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를 누가 잘 풀어낼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경제 문제를 놓고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임기 동안에 실적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미국 경제가 그런 큰 우려 속에서 실업률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굉장히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대로 잘 풀어나갔던 그런 바이드노믹스 그 경제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제는 트럼프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유권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그 답변은 해리스 후보가 결정이 된 뒤로도 역시 마찬가지. 경제는 트럼프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그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이번에는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이 대결하는 그런 양상에서 사회 문제 같은 것들, 여성 문제라든가 어떤 이민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이 많은데, 예. 그런 차원에서 해리스 후보가 여성 표를 많이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비백인 표를 많이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반대로 백인 남성, 특히 그 저학력 백인 남성 중부지방 중심으로 그런 표들이 그 여성 후보, 과거에 우리가 힐러리 클린턴 그 출마 때도 우리가 봤었습니다만은 여성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토하는 그런 또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예. 그래서인지 몰라도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전략을 살짝 수정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게 네.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그리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후보 측에서는 그쪽보다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여성 후보라는 점을
최대한 내세우지 않으려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것보다는 세대 간의 그러니까는 트럼프 후보는 지나간 세대, 그다음 해리스는 앞으로 미래의 세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게중심을 그래서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옮겼군요. 요소들이 네.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이제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해리스 후보, 트럼프 후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외교 정책도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네.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 중동 사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책도 그렇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예. 우리가 이제 한 차례 경험을 해봤죠. 미국의 고립주의 다시 이제 회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야기는 특히 유럽의 미국 우방국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동북아시아 쪽 문제의 구간에서 보자면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의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완전히 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지금같이 적극적인 미국의 개입이 없을 수도 있다. 특히 베이징과 그러니까 중국과 어떤 협상을 통해서 대만 문제를 좀 이렇게 지구와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닌 좀 놔버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만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대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한반도 문제를 놓고 보자면은 트럼프 후보 스스로가 최근에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친분 이런 것들 계속 내세우는 것처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도 지난 임기 때도 그랬듯이 참모진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크게 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원 의원 시절에도 외교 국방 전문이었다고 한다면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자신의 어떤 특별한 목소리를 낸다기보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 그것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예.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는 인내하고 이제 기다린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정책으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견해 볼 수 있는 이제 미래가 보이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동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긴장 수준이 최고조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 전면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단 말이죠. 가능성 있습니까? 네. 사실 전면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전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란도 물론 그렇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면전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은데 다만 지난 우리 4월 달에도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죠. 4월에 주 시리아 영사관,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을 한 데 대해서 이란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 발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근데 당시에도 이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방어망 아이언돔이라고 부르는 이걸 통해서 이제 다 막아냈었죠. 근데 막아냈다 하더라도 이란에 비해서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비용이 엄청나게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4월 공습과 유사한 그런 상황이 다시 이제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육군까지 동원이 되는 그런 전면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긴장 상황, 왜 전쟁 이렇게 벌어졌나 생각해 보면 처음이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 아마 그 주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건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은 하진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했다 이렇게 인정은 하지 않는데 예. 사실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침묵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상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왜 하니에를 암살했나 이 점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스마일 그 하니에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있지만은 지금 최고 수반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비교적 온건파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래서 현재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그 협상, 휴전 협상 이런 데에 있어서 그 하마스 측 대표로 나서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하고 많은 인물 중에 그 하니에를 암살했다. 이거는 사실상 그 이스라엘이 휴전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을 그냥 그 밝힌 셈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네. 특히 그래서 하니에 암살 바로 이튿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 네타냐후 총리가 하니에 암살이 휴전 협상에 더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 이렇게 잘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굉장히 심한 말까지 섞어가면서 미국 대통령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그런 말에다가 좀 더 심한 말까지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사실상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그 외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대선 전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을 더 이상 이제 상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그 수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예.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관계로 나가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다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레임덕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네타냐후 총리는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미국이 원하지 않는 듯한 그런 길로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현재로서는 미국이 원하는,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휴전, 여기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천명을 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의 뜻대로 가겠다. 이스라엘은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방글라데시로 가보겠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한 달 동안이나 지금 이어지고 있고 사상자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고 인도로 도피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 독립유공자의 후예들에 대해서 일자리 혜택을 더 주려는 그런 정책을 현 정부가 이제 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반발이 나온 거였거든요. 예. 그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그런 것처럼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도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40%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 일자리의 30%를 독립유공자 후예들에게 주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국민 반발을 산 건데, 예. 결국은 정부가 살짝 후퇴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총리, 셰이크 총리가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거에서 사과는커녕 좀 이렇게 강력한 어떤 방식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반정부 투쟁이 민주화 투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전국적인 단위로 이제 번져 나갔거든요. 예. 이런 과정에서 좀 수백 명이 사망을 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군부에서는 처음에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태가 이쪽으로 흐르면서 결국 군부가 우리는 시민 쪽으로 서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셰이크 하시나 총리 더 이상의 어떤 그 승산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임을 발표하고 바로 급히 인도로 도피를 했는데 예. 아마 최종 목적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셰이크 하시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영국으로 그 망명을 할 그럴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방글라데시의 국부로 불리는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초대 대통령이 딸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존경받고 있는 그런 가문의 출신이었는데 이제 국외로 쫓겨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운명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일자리가 사실 중요하죠. 전 세계적으로요. 예.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을 보면은 그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같은 이런 그 신생 독립 국가들이 그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근대 국가로 이 건국을 하는 과정에서 예. 이 독립과 건국의 영웅들이 있는데 그 영웅들이 꼭 민주주의 신념을 가지고 또 실천을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과 건국의 영웅이, 어떻게 보면은 성숙한 민주주의적인 정치 기반까지 같이 닦는 그런 지도자가 상당히 그러니까 드문 그런 경우인데요. 몇몇 경우를 꼽자면은 뭐 이스라엘 건국 당시에 벤구리온 총리라든가 그 튀르키예 건국 당시에 아타투르크 케말 대통령 또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방글라데시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초대 대통령도 그런 인물들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인도로 도피를 한 그 셰이크 하시나 총리, 그러니까 현재는 아니죠, 물러났으니까. 예. 이 총리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방글라데시의 국부로 불리는 그 인물의 이제 딸이거든요. 예. 그 정치적 후예가 결국은 민주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아버지가 이뤄놓은 업적만큼 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 셰이크 하시나 총리 같은 경우도 경제적 차원에서는 방글라데시 굉장히 빈국이었는데 상당히 경제적 발전을 이룬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적 차원에서 상당한 야권을 억압을 한다든가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결국은 현명한 지도자라고는 볼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버지의 명성에 먹칠을 한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역사에서 보면 투철한 독립 정신 그리고 또 투철한 민주주의 정신 이게 꼭 일치하지는 않는 이런 역사적인 사례들이 좀 있어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오늘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